음, 주나라와 은나라가 남겨준 그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춘추 시대 공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벌어졌던 몇 가지 중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은나라에서 수립된 그 신성한 혈연적 유대가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요건 다른 말로 하면 봉건제도의 핵심이었던 혈연 제도가 약화되면서 봉건제도 전반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혈연의 약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중앙 귀족들과 지역 귀족들이 내부 다툼을 벌이는데 무력 투쟁 형태를 띠게 되죠. 한편으로는 지역 세습 계급 세력이 이제 그 약화 세력을 중앙 귀족이 약화시키면서 다양한 계층의 신인을 뽑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중앙 집권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중앙 집권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강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병합을 하죠. 병합을 하면서 그 신분 구조의 변동이 생기고 인구의 유동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막강한 지역 귀족이 생겨서 그 나라를 적국화 시키는 경우가 생기죠. 노나라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춘추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사건이 뭐냐 하나를 꼽으자면 남방 국가의 중원 진출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국가가 이런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뭐 초나라, 진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이제 중원에 진출하겠는데, 이것이 이제 북방에 있었던 중원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까닭은 지역 국가 북방에 있던 국가들은 어쨌든 은나라, 주나라고 하는 어떤 전통을 껍질이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세우고 있었는데, 남방 국가들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통에 별 지키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중앙에 있는 국가들한테 굉장히 큰 위협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춘추 시대에는 북방의 진나라, 남방 국가들 간의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합집산으로 결합된 거라고 정확할 겁니다. 이 북방 진출이 빚어낸 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패라는 제도죠. 오패, 춘추 오패라고 그러는데 패라고 하는 제도죠. 그 BC 7세기경에 이제 제나라의 그 환공과 관중을 중심으로 주나라를 등에 업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자의적으로 질서를 만들어 본 거죠. 일종의 국가 연맹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화가 유지되긴 했어요. 평화 유지되긴 했지만 공자가 볼 때 이거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임의적인 폭력 사용이 굉장히 공자한테는 그 맹주 모델로서 보기가 괴로웠던 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흔적이 사라졌지만, 이상 그 혈연 약화, 봉건제의 균열, 그리고 춘추 시대의 그 남방 진출,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확히 공자적 관점입니다. 지금 이걸 뒤집어서 요즘에 말하는 그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작동을 시키면 그 중앙 집권의 강화라고 하는 게 역사의 큰 동력으로 작동을 하죠. 결국 이게 통일의 원동력이 되는데, 봉건제 하에 국가가 이제 변하면서 인구 유동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가 등장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사계급의 출현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이제 학자와 무사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사라는 이름은 학자와 무사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했죠. 결국 행정과 군사 분야에서 이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면서 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데가 그때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지만 그 통치자들이 전통적으로 세습기급 귀족 안에서 인재를 발탁해 올렸는데, 이 밖에서 이들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들은 그냥 행정이나 군사의 단순히 기능적 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중요한 전혀 예기치 않은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지식인 계층의 등장입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이들의 특징이 어쩌면 더 이 사라는 계급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식인으로서 사는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식과 더불어 공무에 자기가 헌신하고 있던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이들이 가진 자산은 학식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학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반성적 사유가 이들이 관계하는 조직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학문을 진전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후대에 가서 제자박가라는 걸로 이제 명칭을 얻게 되고 지적 발전을 초래하고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걸 또 뒤집어서 보면 육아라고 하는 한 뭐라 그럴까 그 중심에서 보면 지적 발전과 다양성, 창조성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도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맹자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 바로 그거야. 다양성을 도의 위기로 거꾸로 본 거죠. 사계급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노나라로 이제 들어가 봐야죠.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노나라가 중요한 까닭은 노나라는 전통적으로 주나라의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 나라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좀 문화적 자부심을 대항을 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부심과는 별 관계없이 이 주공의 정통성이 사만시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찬탈을 당했고, 이 사만시는 사실 주공의 지파란 말이에요. 반개 쪽인데 이 사만시조차 자신들에 의해 가신에 의해서 지위가 찬탈을 당하죠.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 생전 시기 내내 자기가 생겼던 규범적 질서, 주공의 정통성, 권위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공자의 천하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그 사회 유동성, 기회가 커진 것, 사급의 등장, 이것과 정확히 맞물리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공자가 최초의 유량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인들의 활동에 물꼬를 텄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자 역할에는 한 가지만 딱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기억하는 공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업적은 교사로서의 공자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만 또 딱 얘기하자면 옛것 고에 대한 공자의 어떤 강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 선함에 대한 기억은 그 문제 해결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담긴 기록 속에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옛것은 전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 철저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공자는 뭐라 그랬냐, 도라고 명명한 거죠. 옛것이 바로 진리를 담지하는 것으로 도라고 명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의 기억을 담고 있는 좋은 사회 질서가 무엇인지 옛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공자가 바로 옛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고의 지신이니 뭐 호고의 뭐 배우기 좋았던 이 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도가 과거에 실현된 적이 있다라는 생각은 이 경험에 도전하거나 주나라의 경험을 상대화시킬 수 없는 대상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절대화되고 이상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뭐 궁금해하실 텐데, 힐압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수많은 도시국가 각기 다른 정치 경험과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역사 경험과 그 정치적 다양성이 이상 국가를 형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문제의식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역사 경험을 이상화시키고 절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과 역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절대화시키죠. 근데 주나라의 경우는 주나라가 이상화된 역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상대항이나 도전이 없었다는 게 이게 행운인지 불운인지 모르겠지만 주나라 과거 이상 모델로 계속 한 뭉치가 돼서 이 공자의 어떤 그 사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나라의 그 왕조의 보편성, 하늘과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학생의 관계에 좁혀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공자가 가장 획기적인 게 뭐냐? 딱 한마디로 귀족 사회 내에서 공자 같은 평민이 자기와 똑같은 다른 평민에게도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귀족 사회 내에서. 이건 굉장히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새 세계 지평을 연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 군자가 사회적 지위였고 태생적으로 얻는 그 태생 지위였기 때문에 그들을 명칭에 걸맞는 진정한 귀족으로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것 외에 평민을 귀족이 아니죠. 평민을 군자로 만들고 인이라고 하는 도덕 개념을 실천하도록 만들었다는 건 전혀 중국에서 처음 보는 사고였다는 것. 이게 아마 논어링인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